상상해 보시죠. 지금 당신은 세계적인 명성과 부를 거머쥐기 직전의 천재 음악가입니다. 유력 정치인의 딸과 약혼을 앞두고 있고 조만간 미국이라는 더 크고 화려한 무대로 진출할 예정이죠. 당신의 인생은 그야말로 완벽하게 설계된 교향곡 같습니다. 네, 아주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당신의 모든 과거를 알고 있는 늙고 초라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심지어 그 남자는 과거에 당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기까지예요. 자, 여기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돈으로 입을 막을까요? 아니면 모른 척 도망칠까요? 보통 범죄 심리를 취재해보면 그렇게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극단적인 방어 기제를 보이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사건의 범인은 자신을 구원해준 그 은인을 으쓱한 조차장으로 유인해서 돌로 얼굴의 형체를 전혀 알아볼 수 없을 때까지 잔혹하게 지식여버립니다. 도대체 무엇을 감추기 위해서 말이죠. 오늘 이 심층 탐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제가 현장 수사관의 관점에서 묻고 싶습니다. 범죄는 과연 그 잔혹한 개인만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그 괴물을 길러낸 보이지 않는 토양이 존재하는 걸까요? 와, 시작부터 아주 묵직한 화두를 던져주시네요. 보통 경찰 수사 현장에서는 누가 어떻게 죽였는가에 집중하시잖아요. 네, 범인과 흉기를 찾는 게 우선이니까요. 하지만 그 사건들의 이면을 파고드는 저 같은 취재 기자의 관점에서는 도대체 왜 죽여야만 했는가 그 이유에 더 집착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해보할 자료들이 바로 그 지점을 찌르거든요. 일본 서해파 미스터리의 거장 마츠모토 세이초의 두 대표작이죠. 맞습니다. 점과 선 그리고 모래 그릇입니다. 오늘 책상 위에 유튜브 해설 영상부터 문학 평론 그리고 당시 시대상을 아주 날카롭게 분석한 학술 논문들까지 쫙 깔려 있는데요. 네, 자료가 아주 방대합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한 살인 트랙을 넘어서 한 시대에 억눌린 상흔이 어떻게 끔찍한 범죄로 터져 나오는지를 샅샅이 추적해 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건부터 수사 기록을 한번 펼쳐보죠. 점과 선의 오프닝인데요. 제가 현장 수사 책임자라고 생각하고 보면 이 사건 현장은 그야말로 너무나 전형적입니다. 전형적인 동반 자살 현장이었죠. 네, 1957년 겨울에 후쿠오카의 쓸쓸한 가시 해안에서 남녀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남자는 중앙관청, 자료에서는 익명으로 땡땡성이라고 나오는데 그곳의 과장 대리인 사야마고요. 여자는 도쿄 아카사카 요정의 종업원인 오토키였고요. 그렇습니다. 청산가리가 된 과일 주스, 그리고 나란히 누운 시체, 연인들이 쇠상의 눈을 피해 먼 곳으로 떠나 함께 목숨을 끊은 전형적인 정사의 현장이었습니다. 관할 지방 경찰들도 시신 상태나 현장 보존이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서둘러 사건을 종결지으려 했어요. 딱히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는 거군요. 그런데 늘 그렇듯 노련한 베테랑 형사가 딴지를 겁니다. 낡은 외투를 입은 후쿠오카의 도리카이 형사죠. 사야마의 주머니에서 나온 1인용 식당 영수증 하나 때문에요. 도리카이 형사의 직감이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비틀어버린 지점이네요. 사랑하는 연인과 먼 길을 떠나서 함께 죽기로 결심한 남자가 기차 식당 칸에 혼자 가서 저녁을 먹는다. 네, 바로 그겁니다. 인간의 심리라는 궤도에서 아주 미세하게 엇나간 그 1인용 영수증 하나가 수사관의 신경을 제대로 건드린 거죠. 근데 잠깐만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관할서 반장이었다면 도리카이 형사의 주장을 그 자리에서 기각했을 겁니다. 아니, 기차에서 밥 좀 혼자 먹은 게 뭐 대수라고요. 그래도 정황상 좀 이상하긴 하잖아요. 이미션점인 너무나 남dak한 찬사를 가리키고 있는데 자기 관할도 아닌 도쿄까지 들쑤시려고 하니까요. 사랑에 빠진 남자라도 배가 고프면 혼자 밥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사는 상상력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로 하는 거니까요. 전형적인 윗선의 반응이네요. 하지만 바로 그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이 도쿄 경시청의 미허라 형사가 보던 방향과 일치했기 때문에 의미가 엄청나게 커진 겁니다. 미하라 형사도 이 사건을 다르게 본 건가요? 네, 미하라 형사는 애초에 이 사건을 흔해 빠진 치정극으로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죽은 사야마가 소속된 그 관청이 당시 엄청난 부정부패 스캔들의 한가운데 있었거든요. 검은 돈의 흐름이 얽혀 있었군요. 맞습니다. 사야마는 그 돈의 흐름을 전부 알고 있는 핵심 실무자였습니다. 경찰의 수사망이 막 좁혀오던 찰나에 핵심 증인이 갑자기 여자와 동반 자살을 했다. 취재기자의 촉으로 보면 이건 타이밍에 너무 절묘하거든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네요. 수사관의 직감과 기자의 촉이 만나는 지점이네요.
그래서 두 형사가 사야마의 행적을 역추적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 사건의 가장 기괴하고 집요한 알리바이 트릭이 등장합니다. 도쿄역 플랫폼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네, 도쿄역 목격자들의 진술입니다. 사건 며칠 전 기계 공구 상인 야수다 다츠오라는 인물이 요정의 다른 종업원들을 데리고 도쿄역 13번 플랫폼에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배웅하러 나왔다면서요? 네, 그런데 마침 건너편에 네, 건너편 15번 플랫폼에 사야마와 오토키가 하카타행 특급 열차 아사카제에 타는 걸 발견합니다. 야스다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저기 사야마씨 아니라 이렇게 시선을 유도하죠. 종업원들도 두 사람이 다정하게 기차에 오르는 걸 똑똑히 목격하고요. 맞습니다. 동반 자살을 하러 떠나는 연인의 마지막 모습을 완벽하게 증명하는 아주 결정적인 진술이죠. 그런데 여기서 물리적인 모순이 발생합니다. 범죄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현장 검증의 단계죠. 도쿄역의 구조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진술이 불가능하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맞아요. 13번 플랫폼과 15번 플랫폼 사이에는 14번 선로가 있습니다. 그곳엔 수시로 다른 열차들이 정차해 있어서 시야를 꽉 막고 있거든요. 사람이 건너편 플랫폼을 온전히 쳐다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범인 야스다가 아주 혀를 내두를 정도로 미친 짓을 벌인 거죠. 기차 시간표에서 이른바 숨겨진 4분을 찾아낸 겁니다. 네, 기록을 보면 당시 14번 선로에 정차해 있던 전동차가 출발하는 시간이 오후 5시 56분입니다. 그리고 15번 플랫폼에서 사야마가 탄 특급 열차가 출발하는 시간은 오후 6시 정각이죠. 그러니까 14번 선로의 기차가 빠져나가서 시야가 뻥 뚫리고 15번 플랫폼의 열차가 떠나기 전까지의 시간. 딱 4분입니다. 하루 종일 도쿄역에 수많은 열차가 오가는 그 혼란 속에서 건너편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은 그 4분뿐이었어요. 야스다는 이 4분을 정확히 계산해서 증인들을 13번 플랫폼에 세워두고 시선을 유도한 겁니다. 마치 마술사가 관객의 시선을 통제하는 미스디렉션처럼요. 정말 기가 막힌 트릭이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는 사건의 어떻게를 넘어서 왜를 질문해야 합니다. 야스다는 왜 이토록 미치도록 정교한 기차 시간표 트릭을 설계해야만 했을까요? 단순히 남의 치정극을 도와주려고 그런 고생을 하진 않았겠죠? 당연하죠. 야스다 본인이 바로 그 관청과 뇌물로 깊게 얽혀있던 핵심 브로커였기 때문입니다. 부정부패 스캔들이 터져서 고위 관료들 그리고 자신에게까지 불똥이 튀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아, 꼬리 자르기군요? 네, 사건의 실무자인 사야마의 입을 영원히 다물게 한 겁니다. 그것도 국가 공권력의 수사가 닿지 못하게 아주 아름답고 비극적인 동반 자살로 완벽히 포장해서 말이죠. 사건의 본질이 확 드러나는 순간이네요. 치밀한 알리바이와 복잡한 트릭의 껍질을 다 벗겨내고 나니까 결국 밑바닥에 남는 건 거대한 권력의 방어 기제였습니다. 씁쓸한 현실이죠. 이건 수사관 입장에서 비유하자면 거대한 유람선이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하게 생겼을 때 1등석 승객들을 살리겠다고 배 밑바닥 기관실의 방수문을 밖에서 잠궈버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기관실은 선원들을 물에 빠뜨려 죽여놓고 배 전체를 구하기 위한 숭고한 희생이라고 포장하는 거죠. 와,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권력과 자본이 유착한 거대한 선을 보호하기 위해 하급 관료와 요정 종업원이라는 보잘것없는 점들을 아주 잔혹하게 지워버린 겁니다. 마츠모토 세이초가 점과선이라는 제목으로 고발하고 싶었던 게 바로 그거군요. 고도성장기 일본 사회 이면에서 복버섯처럼 자라나던 기득권의 민낯을 기차 시간표라는 치밀한 퍼즐 속에 숨겨둔 거네요. 네, 위기가 닥치면 하위 계급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시스템의 폭력성이죠. 그런데 거대한 시스템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말단 직원을 철저히 익사시키는 걸 방금 첫 번째 사건에서 봤다면요. 두 번째 사건에서는 그 반대의 양상이 펼쳐집니다. 개인이 그 거대한 시스템의 폭력과 편견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의 뿌리를 끊어내고 괴물이 되어버린 사건이죠.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한 모래그릇입니다. 네, 첫 번째 사건이 차가운 이성과 계산으로 점철되어 있었다면 이 두 번째 사건은 지극히 감정적이고 굉장히 처절합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른 새벽 도쿄 가마타역의 전철 조차장이었죠. 네, 한 남자의 시체가 발견되는데 앞서 서두에 제가 언급했듯이 얼굴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지시겨져 있었습니다. 수사관의 현장 경험상 시체의 얼굴을 이렇게까지 훼손한다는 건 아주 명확한 목적이 있어요. 원한이 너무 깊거나 아니면 신원을 숨기려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원한에 너무 깊어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거나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지는 순간 범인인 자신에게 곧바로 수사망이 좁혀오기 때문이죠. 이 사건은 명백히 후자였습니다.
신분증조차 없었으니까요. 네, 피해자의 주머니엔 신분증 하나 없었고 경찰은 완전한 암초에 부딪힙니다. 유일한 단서는 사건 전날 밤에 근처 허름한 바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젊은 남자가 남긴 말소리뿐이었어요. 그 종업원의 진술 말씀이시죠? 네, 종업원 말로는 피해자가 도호쿠 지방, 그러니까 동북지방 사투리를 썼고 대화 중에 가메다라한 단어가 나왔다는 겁니다. 경시청의 이만희시 형사가 이 단서 하나를 쥐고 정말 피말리는 수사를 시작하죠. 일본의 동북지방 일대 가메다라는 지명을 그야말로 이 잡듯이 뒤집니다. 하지만 수사는 완전히 헛수고로 돌아가요. 도호쿠 지방엔 그런 곳이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다가 언어학의 방언 분포 원리를 통해서 결정적인 돌파구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수사 기록을 보면서도 이 과정이 정말 소름 돋게 집요하다고 느꼈거든요. 어떻게 도호쿠 사투리가 전혀 엉뚱한 지역의 지명과 연결될 수 있었던 겁니까? 이게 일본 언어학계에서 아주 유명한 언어의 섬 현상 때문인데요. 일본 서부 시마네현에 이주모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방언이 지리적으로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동북지방의 사투리와 의문학적으로 매우 흡사해요. 아, 발음이 비슷하다는 거군요. 네, 이른바 발음이 뭉개지는 쯔즈벤이라는 특유의 억양을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산맥과 지형으로 고립된 지역에서 고대 언어의 형태가 섬처럼 남아있거나 발음이 독자적으로 진화하면서 우연히 비슷해진 거죠. 와, 형사가 방언학자를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아내고 즉시 수사 방향을 시마네현으로 180도 돌린 거네요. 그리고 그곳에서 가메다라는 지역을 기어코 찾아내고요. 언어학까지 동원해야 했던 그 지독한 수사 끝에 형사들은 마침내 놀라운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형사들이 열차 창 밖으로 잘게 자른 흰 종이 조각을 눈송이처럼 흩뿌리던 한 여인의 묘한 행적을 추적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종이가 아니라 피 묻은 셔츠였죠. 네, 범인의 내연녀가 증거를 인멸하려고 셔츠를 잘게 썰어서 버린 거였습니다. 네, 그 끈질긴 추적 끝에 밝혀낸 피해자의 신원은 충격적이게도 시마네현 가메다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평판이 아주 좋은 전직 경찰관 미키 게니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량한 전직 경찰을 참혹하게 죽인 범인이 바로 서두에 말씀하신 천재 음악가 와가 에이료, 본명은 모토오라 히데오였습니다. 은퇴 후에 여행을 하던 미키가 우연히 도쿄에서 과거 자신이 거두어 주었던 어린 히데오를 발견한 거군요. 네, 지금은 와가 에이료로 살고 있는 그 아이를 보고 너무 반가운 마음에 찾아갔다가 살해당한 겁니다. 아니 근데 수사관 입장에서 저는 여기서 논리적인 의문이 강하게 듭니다. 미국 진출을 앞둔 게다가 유력 정치인의 사위가 될 사람이 굳이 자기 손에 직접 피를 묻힌다고요? 앞뒤가 안 맞긴 하죠. 보통 이렇게 잃을 게 많은 지능범들은요. 돈으로 청부살인을 하거나 교묘하게 사고로 위장합니다. 도대체 왜 자기를 친아들처럼 거둬주는 은인을 직접 돌로 내리쳐야 했으며 얼굴에 지식을 만큼 이성을 잃었던 걸까요? 그가 지키려 했던 비밀이 단순한 가난한 과거, 이런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요. 기자로서 가장 파고들고 싶은 부분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 지점이 이 사건이 단순한 범죄 스릴러에서 아주 거대하고 비극적인 시대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문이거든요. 숨겨진 진실이 있었군요. 와가 에이료가 그토록 공포에 질려서 지워버리고 싶었던 과거는 단순한 빈곤이나 전과 기록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930년대 일본 사회 전체를 무겁게 짓눌렀던 국가주도의 맹목적인 차별과 폭력이었습니다. 차별과 폭력이라 하면 어떤? 바로 그의 아버지가 한센병, 과거에는 나병이라 불리던 질병의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아, 한센병이요. 과거에는 천형, 그러니까 하늘이 내린 형벌이라면서 환자와 그 가족들을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해버렸잖아요. 전염성이 극히 낮다는 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정말 인간 취급조차 받지 못했던 병 아닙니까? 맞습니다. 당시 일본의 상황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폭력적이었습니다. 제가 관련 학술 논문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1931년에 나병법이라는 게 제정되면서 국가가 앞장서서 이른바 문화현 운동을 벌입니다. 문화현 운동이요? 네. 그게 정확히 뭔가요? 우리 지역에는 나병 환자가 단 한 명도 없게 만들겠다. 이런 끔찍한 순혈주의 정책이었죠. 세상에. 그러니까 환자를 치료하고 돌봐야 할 대상이 아니라 무조건 박멸해야 할 대상으로 본 거군요. 네. 국가는 심지어 포상금까지 내걸고 이웃이 이웃을 고발하게 만들었습니다. 환자가 발견되면 경찰과 공무원들이 방역복을 입고 들이닥쳐서 환자가 거의 개끌듯 끌고 나갔어요. 오, 정말 끔찍하네요. 그리고 그 집은 하얀 소독약으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요양소에 강제 수용된 환자들은 평생 밖으로 나오지 못했고요. 더 충격적인 건 강제 단종 수술,
즉 생식 능력을 영구히 잃는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미쳤네요, 정말. 이건 뭐 단순한 낙인 찍기가 아니라 그냥 사회적 사형 선고 아닙니까? 이른바 시민적 죽음이네요. 네, 맞습니다. 어린 히데오는 그 폭력의 한가운데서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며 쫓겨나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야 했습니다. 병든 아버지 손을 잡고 전국을 떠돌면서 구걸을 하고 사람들의 그 멸시 어린 시선을 뼛속까지 받아내야 했던 그 어린아이의 내면엔 도대체 무엇이 쌓였을까요? 수사관으로서 범죄자의 심리를 분석해보면 이건 극도의 인간 혐오와 사회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로 굳어졌을 겁니다. 정확합니다. 그때 시마네현 가메다 지역에서 방황하던 그 부자를 발견하고 아버지를 요양소로 보내 치료받게 해준 뒤에 어린 히데오를 양자로 걷어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순박한 경찰관 미키 게니치였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미키는 정말 하늘이 내린 은인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미 사회의 그 잔혹한 폭력에 영혼이 완전히 파괴된 히데오에게 그곳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곳이었습니다. 한센병 환자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언제 들통날지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은인의 집에서 도망친 거군요. 자신의 핏줄과 그 고통스러운 과거를 완전히 부정하기 위해서. 네, 오사카로 도망친 히데오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아주 결정적인 기회를 잡습니다. 미군의 맹렬한 오사카 대공습으로 관공서와 호적대장에 모두 불타버리는 대혼란이 오거든요. 전시 상황의 혼란을 틈타서 신분 세탁을 한 거네요. 성하게 이용합니다. 차별받고 돌을 맞던 한센병 환자의 아들 모토우라 히데오는 그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완전히 죽어버리고요. 대신 천재 음악가 와가 에이로라는 완벽하게 깨끗하고 새로운 인물로 부활한 겁니다. 범행의 동기가 완벽하게 퍼즐처럼 낮춰집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맨손으로 기어 올라가서 완벽한 유리성을 쌓아 올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철저히 지워버린 과거, 그 더럽고 끔찍했던 모토우라 히데오 시절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미키 게니치가 눈앞에 떡하니 나타난 거잖아요. 네, 미키는 아마 순수한 마음에 너희 아버지가 요양소에서 널 애타게 찾고 있다. 우리 한번 가보자. 이렇게 권유했을 테죠. 하지만 와가에게 그 말은 과거의 지옥으로 널 다시 끌고 들어가겠다 이런 사형 선고로 들렸을 겁니다. 그가 돌을 들어서 은인의 얼굴을 지식인 건 미키 게니치라는 개인을 향한 분노가 아니었네요. 아니었죠. 자신을 인간 이하로 취급했던 일본 사회의 폭력적인 시선, 그리고 그 시선이 더 씌은 끔찍한 자신의 운명 자체를 지식여버리고 싶었던 절박한 몸부림이었던 겁니다. 결국 와가 에이로는 은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절대 용서받지 못할 살인마인 동시에 무지몽매한 차별로 한 개인의 영혼을 갉아먹은 폭력적인 국가와 사회가 잉태한 아주 처절한 피해자이기도 한 거네요. 네, 사건의 결론이 너무나도 참담하고 씁쓸하죠. 자, 이제 이 방대한 수사 기록들을 덮으면서 오늘 우리가 나눈 논쟁들을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범죄를 단순히 누가 죽였나라는 퍼즐 게임으로 대하던 시대에 우리는 기차 시간표의 4분이라는 물리력 트릭 속에 관료주의의 꼬리 자르기라는 구조적 부패를 고발한 점과 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방언의 유사성이라는 언어학적 단서를 집요하게 추적해서 그 끝에서 국가적 차별과 한 개인의 처절한 비극을 건져올린 모래그릇의 진실과 마주했죠. 네, 두 작품 모두 범주의 이면을 무섭도록 날카롭게 파헤쳤는데요.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참고한 학술 논문이 제기하는 아주 도발적인 분석 하나를 꼭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논문은 모래그릇의 와가가 단순히 개인의 출세를 위해서 아버지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을 해요. 오, 그럼 또 다른 의미가 숨어 있다는 건가요? 네, 와가가 과거를 지우고 유력자의 딸과 결혼해서 굳이 미국으로 진출하려고 발버둥 쳤던 그 행위 자체에 주목을 하거든요.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죠. 미국 진출이 단순한 음악적인 성공, 그 이상이라는 뜻입니까? 네, 이것은 전후 일본 사회의 집단 무의식을 보여주는 아주 날카로운 은유라는 겁니다. 1960년대 일본은 전쟁을 일으키고 패배한 그 과거의 상흔, 즉 낡고 병든 아버지를 아주 강하게 부정하고 싶어 했습니다. 과거와의 단절이군요. 그렇죠. 대신 전쟁에서 승리한 압도적인 새로운 외부 권력, 바로 미국이라는 거대한 힘을 내면화해서 자신의 신분을 세탁하고 상승시키려 했던 맹목적인 문화적 욕망이 있었죠. 와, 논리의 비약 같으면서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데요.
와가에이료가 자신의 병든 아버지를 버리고 미국이라는 새로운 이상향에 강박적으로 매달린 건 바로 과거를 단절하고 새로운 권력에 기생하려 했던 당시 일본 국가정체성의 균열을 살인사건이라는 형태를 빌려 축소판으로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정말 소름 돋는 통찰이네요. 단순히 피 튀기는 살인사건의 동기를 파헤쳤을 뿐인데 그 사건의 밑바닥에 한 국가의 콤플렉스와 사회적 질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니 말입니다. 이러니까 처음을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네요. 범죄는 과연 개인만의 잘못인가? 오늘 우리가 파헤친 사건들은 그 질문에 아주 명확히 답하고 있죠. 네, 깨진 유리창을 보고 누가 돌을 던졌는지 범인을 잡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도대체 왜 그 동네의 아이들은 손에 돌을 쥐어야만 했는지, 왜 아무도 고장난 가로등을 고치지 않았는지를 묻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의 수사는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요. 기자의 시선으로 봐도 완벽한 결론입니다. 지금 이 심층 탐구를 묵묵히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1960년대 일본의 이야기가 과연 그 시대만의, 그 나라만의 이야기일까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자극적인 범죄 뉴스와 스릴러를 보면서 우리는 혹시 그래서 범인이 누군데? 라는 단순한 퍼즐 맞추기에만 중독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 번쯤 깊게 고민해 볼 문제죠. 오늘 밤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현대라는 세련된 가면을 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은연중에 맹목적으로 숭배하며 매달리고 있는 우리만의 미국은 어디인지. 그리고 특정 출신, 가난, 장애라는 꼬리표를 달아 지도 밖으로 잔혹하게 밀어내려 하는 우리 시대의 한센병 환자는 과연 누구인지 말입니다. 진정한 추리의 끝은 범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퍼즐이 보여주는 우리 사회의 무서운 민낯을 똑바로 마주하는 데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범죄의 이면을 파고드는 깊이 있는 지식의 탐험이었습니다.